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조선시대의 문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의 문화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문화의 세기운, 학문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조선은 유교 국가죠? 그렇다면 유교 국가인데 성리학을 근본으로 한다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교와 성리학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유교와 성리학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데 조선은 유교적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요. 성리학을 바탕으로 정치를 합니다. 유교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도덕과 예의를 숭상하는 것, 성리학은 이것을 세분화해서 신유학이라 하는데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결짓는 학문입니다. 자, 조선은 성리학이 발전했던 나라인데요. 이 성리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부터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조선시대 성리학은 누가 발전시켰냐? 성리학의 절대화인데요. 성리학은 여러분 누구? 서인에 의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붕당에서 동인과 서인이 갈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서인들에 의해서 이제 성리학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리학은 서인이 발전시켰다. 언제부터? 인조반정 이후에 이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맞죠?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서인이잖아. 그래서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들이 내세웠던 것, 의리와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리명분론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들은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발전시키게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서인은 여러분 노론과 소론으로 또 갈라지게 되는데 이 송시열은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 노론의 대가예요. 노론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고요. 주자의 뜻에 따르는 성리학을 발전시키면서 현실적인 개혁안을 많이 내놓습니다. 대표적으로 북벌론 이런 것들이 송시열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성리학은요. 상대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리학은 서인에 의해서 발전했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송시열이라는 인물로 정리한다면 성리학에 또 다른 면모가 있었습니다. 상대화. 이것은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상대화하면서 육경 또 제자백가 등을 통해서 다른 이념을 찾으려고 했는데 자, 성리학을 상대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은 두 명입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윤휴, 박세당이라는 사람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리학을 하나의 정통성만 살펴봤던 사람들은 서인입니다. 그런데 왜 성리학을 그렇게만 공부해? 다른 관점도 있잖아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윤휴와 박세당이에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윤휴는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펼쳤고요. 박세당의 경우는 사변록을 통해서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냐? 오히려 이들은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은 절대적인 성향을 띠기도 했지만 상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약용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성리학은 발전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성리학만 있었냐? 이 성리학이 조금 더 세분화되기도 했는데요. 이기론과 심성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기론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여러분 이황과 이이입니다. 자, 이황과 이이는 분야가 조금 달라요. 같은 성리학인 성리학인데 자, 이황이 연구했던 학파를 우리는 무엇이라 하냐? 영남학파. 자, 이 이황은요. 무엇을 주로 연구했냐?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은 이, 그리고 이제 형태가 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황은 무엇을 더 중시했던 사람이냐? 이론적인 것을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사물의 무엇, 본질. 그런데 여러분 이이는 기호학파라고 합니다. 이이가 이제 대표적인 서인인데
이는요, 사물의 본질도 중요해. 하지만 이에 따른 무엇? 현상을 중시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의 경우는 굉장히 현실 개혁적인 주장을 펴게 됩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기론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이의 경우는 하나 더 적어줄게요. 현실 문제 개혁에 굉장히 앞장섰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의 성리학은 일단 이황과 이로 대표되는 이기론이란 게 있었고 또 하나 심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를 연결한다고. 여기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심성론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과 무엇의 본성? 사물의 본성을 연구합니다. 과연 인간의 본성과 이 물건들, 사물들도 하나하나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과연 같을까? 그래서 이 연구를 무슨 논쟁이라 하냐? 호락 논쟁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의 성리학은 이러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충청도 지역과 서울 지역의 호론과 낙론이 각각 대립을 하면서 성리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성리학은 여러분 서인에 의해서 절대화됐잖아요. 서인이 갈라지게 되면서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강조한 노론. 그러니까 노론은 써주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송시열. 그런데 소론은 성혼의 사상을 계승하게 되면서 성리학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이기론과 심성론이 있었고 결국에는 주자 중심의 노론 그리고 성혼 중심의 소론으로 갈라지는데 노론은 절대적인 이론을 강조했다면 이 성혼 중심의 소론은 성리학의 탄력성, 즉 성리학의 탄력적, 조금 유동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학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외국 학문의 영향도 받게 되는데요. 그 학문이 바로 양명학. 자, 여러분 양명학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학문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양명학은 간단하게 갑니다.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학문입니다. 명나라 때 이 학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당시에 성리학의 교조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성리학만 강조하는 것에 비판이 일어나면서 무엇을 강조하는?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양명학은요, 일단 명예학문입니다. 명나라. 그래서 이 명나라의 학문이 언제 등장을 했냐? 중종 때 등장을 했고요. 지행합의의 뜻 한 번만 쓰고 갑시다. 아는 것을 무엇해라? 실천.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양명학인데 성리학은 알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한대. 이론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걸 비판하면서 양명학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양명학은 여러분 이제 명과의 교류가 워낙 활발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융성을 하게 됩니다. 누가? 바로 서경덕 학파와 종친들에 의해서 확산이 됩니다. 서경덕 학파에 의해 발전. 자, 그런데 이 양명학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던 건 아닙니다. 양명학을 연구했던 사람들만 이것을 발전시켰고요. 특히 서경덕 학파와 종친들에 의해서 들어왔던 이 양명학은요,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게 언제냐? 17세기 후반. 누구에 의해서? 소론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소론은 성리학의 절대적인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문들도 받아들인다고, 탄력적이라고.
그래서 이 양명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소론학자 최명길, 장유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화학파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성립이 되는데 이 강화학파는 여러분 강화도에서 성립된 학파예요. 이 양명학을 연구하던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8세기에 강화도로 이사를 갑니다. 강화도로. 그래서 이 정제두가 강화도에서 양명학을 연구하고 제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양명학 연구와 제자 양성. 그런데 여러분 18세기까지 가면서 이제 노론은 정권에서 소외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얘네들이 연구하는 것조차 관심도 안 받아. 그래서 당시에 그의 제자들인 소론들은 그의 학문의 집안 내력을 바탕으로 가학, 가정학문의 형태로 이 양명학을 계승하게 되는데요. 이 양명학은 여러분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 실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교재에 써 있죠. 역사, 국어, 서화, 문학 등에서 새로운 경지를 이루게 되고요. 조선시대에 등장했던 새로운 학문이다. 이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여러분이 양명학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수능에서도 이 양명학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한국사에서. 또 한국사 능력시험에서도 양명학이 자주 등장을 해요.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사 시험 대비하면서 이 한국사 과목을 대비하면서 양명학이 뭐다. 조선시대에 양명학이란 것도 있었다.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학문입니다. 실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실학은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요. 왜? 중요합니다. 자, 실학이 일단 언제 등장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실학은요 여러분 18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17세기, 18세기에 우리가 배우셨던 거 당시 조선 후기의 정치 모습하고 당시 조선 후기의 사회 구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7, 18세기에는요. 무슨 정치를 했었냐? 탕평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전에 노론 중심의 일당 전제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 안정을 찾아갈 무렵이었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이렇게 하나 밑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사회 경제적 변동인데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쓸게요. 노론의 일당 전제화.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정이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냐? 탕평 정치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서 사회 모순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점이 등장을 했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여러분 실학의 뜻을 알면 쉽습니다. 교재 어딜 봐도 여러분 실학 무슨 뜻이야? 안 나와요. 하나만 적고 갈게요. 자, 실학은 여러분 17, 18세기에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학문인데 실학,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써주세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 그래서 이 실학을 네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써주세요. 실사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서 등장한 학문이 실학인데 아니 왜 갑자기 실학이 등장했지?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갈게요. 첫 번째 등장 배경. 통치 질서의 와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졌냐? 써있죠. 양난을 겪으면서 일단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그 과정에서 위정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치 질서가 흔들려. 즉 민생 안정에 대해서 뚜렷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요. 성리학의 사회적 기능이 어떻게 됐냐? 상실됐다라고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성리학은 무엇에만 치중했다? 이론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성리학은 맨날 책만 읽어야 돼. 그게 현실 문제를 개혁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러한 과정에서 성리학의 한계점이 느껴진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때 현실 문제 탐구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현실 문제 탐구 움직임. 그런데 이 현실 문제 탐구의 움직임은 당시 정권에서 소외된 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전쟁의 피해 과정을 복구했죠. 그때 경제 발전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조선 후기의 경제에서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 경제력 향상. 자, 그리고 이때 이러한 경제 발전과 함께 무엇이 또 변동되냐? 신분제도 변동이 됩니다.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다 배우셨던 거예요. 신분 변동, 납속과 공명첩을 이용해서 양반의 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상민과 노비의 수가 감소했다. 자, 이 과정인데 이때 실학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중국의 서학이 전래가 됩니다. 그리고 청의 고증학. 여러분 청의 고증학은요. 실증적 학문이에요.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중요시 여기는 학문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현실 문제 개혁해야 돼. 문제점이 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때 17세기에 이제 성리학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수광. 그리고 교재에는 없습니다. 김육. 그리고 한백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학이 연구되는데 이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학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실학은 현실 문제를 개혁하는 게 중요한 업적이에요. 과제예요. 그래서 실학은 세 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농업 중심이에요. 자, 먼저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우리는 경세치용학파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중농학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무엇을 연구했냐? 일단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혁해야 한다? 토지제도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목적은 바로 무엇을 육성하는 거다? 자영농을 육성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경세치용, 이 중농학파들은요. 토지제도 개혁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 이들의 주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유형원. 유형원은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의 선구자인데요.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유형원이 주장했던 건 균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균전의 뜻, 교재에 써있죠? 관리, 선비, 농민 등에 따라서 토지를 재분배 밑줄 쫙. 즉 유형원이 주장했던 것은요, 여러분. 신분에 따른 토지 재분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자. 그리고 자영농을 바탕으로 군사제도도 강화하고 또 이 과정에서 신분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원은 농업 중심의 개혁안을 내세웠던 첫 번째 인물. 자, 두 번째는요,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익은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했던 것 밑줄 그을게요. 한전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익은 한전, 매매를 제한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영농은 최소한의 자기 땅이 한 칸이라도 있어야 돼.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 땅을 팔아버리면 또 어려움에 처해. 그래서 이익이 강조했던 것, 최소한의 토지. 이 토지를 무엇이라 불렀냐? 영업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최소한의 토지는 무엇을 금지한다? 매매를
금지한다. 이건 놔둬라. 그리고 여기에서 또 6좀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좀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양발 문벌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이건 6가지의 좀이야. 좀. 나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패전론과 사창제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도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남겼던 사람이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정약용인데 정약용은 할 얘기가 많죠. 일단 실학을 집대성하신 분. 집대성은 여러분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학을 총정리하셨고요. 이분이 강조했던 거 여전론과 정전제를 주장을 했어요. 특히 이 여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경작, 공동분배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공동으로 경작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정전이라는 걸 운영을 하자. 그리고 또 정약용이 남긴 책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재에도 뭐 책 이름 간단히 몇 개 써놨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거 이제 목민심서, 목민관의 도리를 정리한 책이고요. 민본적 왕도 정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정약용까지가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 그러니까 경세치용학파, 중농학파에 대한 설명.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학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공업. 자, 상공업은요. 이용후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힌트는 북학파인데 여러분 북학은요. 간단하게 청의 문물 수용입니다. 우리가 인조반정 이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정묘호란이 있었고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가 이제 머리 3번 조아린 다음에 북벌이 추진이 됩니다. 효종에 의해서 이때 북학도 등장을 하는데 청을 정벌하자와 아니다.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게 바로 북학이었어요. 소현세자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됐었는데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 자, 이들은 첫 번째 청의 선진 문물을 무엇하자? 수용하자라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육성하자? 상공업 발전과 기술을 혁신하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주장은 개화사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들은 대표적으로 4사람 배울 건데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가 있습니다. 박지원이랑 박제가는 뭐 많이 들어봤던 인물인데 자, 일단 유수원은요.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인데요. 우서라는 책을 썼고요. 이 사람은 직업적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직업이 4개죠. 조선시대는 사농공상 대표적으로 이 4가지의 직업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토지제도의 개혁보다 농업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인물은 홍대용. 홍대용은요. 성리학적인 세계관을 부정했던 화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요. 이마경륜과 의산문답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대용은 대표적으로 기술혁신. 그래서 교재에 하나 쓰고 갑시다. 혼천이를 만들었고요. 또 이 사람은 과학에 대한, 그러니까 천문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전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또 하나 써있죠? 문벌제도의 철폐를 주장했는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똑같다. 그런데 왜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중시하냐? 왜 차이를 두냐?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홍대용이고요. 자, 박지원과 박제가는 여러분 친척이 맞아요. 같은 박씨니까 뭐 형제야 이럴 텐데 친척이고요. 박지원 같은 경우는 한양의 부잣집 아들이었죠. 청나라로 유학을 가십니다. 그래서 쓴 책이 열하일기. 열하루 동안의 뭐 이야기라는 뜻이 있는데요. 열하일기가 청에 다녀온 기행문인데 당시에 여러분이 박지원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일단 박지원이 쓴 책이 너무 많죠. 양반전, 허생전, 뭐 열하일기 많이 있는데 특히 박지원이 강조했던 거 3가지 교재에서 밑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화폐.
화폐를 쓰자 했는데 일단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는 것은 무엇을 강조했다? 유통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이 쓴 글에 보면은 경상도 사람이랑 전라도 사람은 모르는 물건이 많아. 왜? 왔다 갔다 물건이 교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레와 선박이 필요하다 했고요. 화폐의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양반의 문벌제도를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때 박제가라는 사람도 북학의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박제가는요. 무엇을 강조했냐? 상공업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소비를 강조했습니다. 박제가가 쓴 북학의라는 책은요. 재물을 셈에 비유를 했어요. 재물, 그러니까 셈은 우물이죠. 퍼내지 않으면 차는데 나중에는 그 물이 썩어. 그러니까 재물도 써야 돼. 소비를 해야만 또 다른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박제가까지 대표적인 실학자들이고요. 이들은 모두 다 당시의 현실 문제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학은 현실 정치에는 반영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이걸 연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었고요.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학의 특징은 교재에서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면 되는데 자, 실학은 하나씩 밑줄 그을게요. 일단 실증적이다. 그리고 근대적이다. 또 민족 지향적이다. 그리고 하나 더 쓸게요. 당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등장했기 때문에 현실 개혁적이다. 그래서 실학의 주장은 이렇게 실증적은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고요. 근대적이라는 말은요. 요거 하나 쓰고 갑니다. 나중에 19세기에 개화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래를 내다봤죠. 그리고 민족지향적,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고요. 그 다음에 현실 개혁적인데 이러한 모습들, 민족적이죠. 민족지향적이 아니라 근대지향적이고 민족적. 그래서 당시에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던 학문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화살표하고 한마디 요 말 써주시면 되죠. 현실 정치의 반영 X. 하지만 이 실학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능한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조금 더 근대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국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같은 실학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 중시, 상공업 중시, 국학. 자, 국학의 뜻은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뭐? 우리의 역사, 국토, 언어, 의학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게 국학이고요. 국학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먼저 역사부터 갈게요. 역사는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인데요. 이익과 써주세요. 안정복, 그 다음에 유득공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 인물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인데요. 특히 안정복 같은 경우는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자 했고요. 유득공은 중요하죠. 유득공이 쓴 책은 여러분 발해고라는 책인데 남북국 시대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득공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에 대한 연구는 지도인데요. 대표적인 인물 2명만 밑줄 그어 볼게요. 김정우의 대동여지도. 김정우의 대동여지도 이제 실측도고요. 또 하나 정상기의 동국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지에서는 이중환의 택리지, 가거지의 기준을 쓰기도 했는데 특히 김정우의 대동여지도는 왜 중요하냐? 산줄기와 강줄기 교통로가 다 표현이 돼 있고요. 분첩식이기 때문에 휴대가 용이하다 했습니다. 10년간 뭐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김정우의 대동여지도 우리 국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기억하시고요. 언어에 대한 연구는 신경준과 유희만 쓰고 갈게요. 신경준에 훈민정음 운해가 있고요. 유희왕 아닙니다. 유희예요. 언문지. 언문이 한글의 낮은 이름이에요. 낮춤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백과사전 형태로 돼 있는 책도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이수광의 이제 지봉유설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또 하나 영조 때 만든 동국문헌비고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여러분 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백과사전에 편찬 나와 있는데 지봉유설이랑 동국문헌비고. 이 동국문헌비고는 영조의 업적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백과사전이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학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학문 3개. 성리학 배웠죠? 실학 배웠죠? 실학을 조금 세분화해서 국학까지 정리하셨는데 자료를 하나 보고 갈게요.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지문이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토지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형원의 반개수록. 그래서 토지제도가 바로 잡히면 사람들이 직업을 잘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고요. 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은 바로 박제가의 북학의인데요. 자, 이거는 박지원의 열하일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수레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레가 필요해, 유통이 필요해. 이러한 글을 강조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동여지도. 여러분 대동여지도는요. 분첩식이고요. 목판 인쇄고요. 휴대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동여지도는 국토에 관한 연구, 국학에서 꼭 나오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선 전기 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하고 같이 나옵니다. 지도는 이렇게 딱 2개가 나와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중요하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 마칩니다. 항상 제가 요점 정리를 보여드리는데 다 읽어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표시한 거고요.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시험 보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은요.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셔야죠. 과학기술부터 정리를 할 건데요. 조선 후기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의 과학과 예술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다음 시간에 공부 이어가고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